네, 안녕하세요. 이하석입니다.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저작을 한 거예요. 그 이련 스님은 여기 경산 사람입니다. 이마 알고 계시겠지만 경산 사람. 그러면 옛날 압독국, 영남대 주변에 압독국이었던 태산이죠. 원효라든가 설총하고 같은 동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아마 이련보다도 한 19살 정도 많을 거예요. 20살이 안 돼서 이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고 그 다음에 거의 죽을 때까지 70여 년을 갖다가 혼자 살았죠.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아마 이 어머니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하나의 어떤 생각이. 그래서 얘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당시는 그 공부를 주로 절에서 많이 했습니다. 고려 때는 절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니도 이제 공부할 때가 됐으니까 절에 가자. 그렇게 해서 9살, 아마 9살 무렵에 내하고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내가 너를 공부할 수 있는데 데려다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간 곳이 광주,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까지 걸어갔어요. 요즘은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은 옛날에는 걸어서 타박 가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열흘 걸리지 싶어요. 광주까지. 이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600리, 700리 정도 되는데, 중간에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모자가 말이죠. 9살 먹은 애 데리고 그 먼 길을 가려버리면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고달프면서도 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아직 30도 안 된 어린 세댁은 자식을 데리고 광주까지, 무량사에 있는 광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학계에서 약간 조금 달리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이련 스님 본이 성이 김씨로 나오는데, 이련 피를 탁본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김씨가 아니고 전씨다 하는 어떤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씨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니까 본관이 경주가 아니고 옥산 전씨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광주까지 간 게 아니고 밀양까지 간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대개 광주 무량사까지 간 걸 자들이 많이 치고 있으니까 그걸 저는 그대로 수용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살 때 광주 무량사로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 잘 하거라 하고, 아마 엄마는 30살도 안 된 젊은 엄마는 그 자식이 눈에 막 밟힌 상황에서 경산으로 돌아왔겠지, 혼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과정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 고개 넘고 먼 길을 타박타박 걸어서 자식 생각을 하면서 데려다주고 돌아온 어떤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물리도 터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트이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아마 성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14살 그 무렵인데, 14살 해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아마 그 나이일 겁니다. 그 나이에 본격적으로 인생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풀기 위해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강원도로 갑니다. 설악산 밑에 진전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진전사까지 또 걸어갑니다. 그거는 경산에서 광주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먼 길입니다. 그 일부 그 소설 같은 데 보니까 가는 도중에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경산에 조금 들려서 이렇게 먼 눈으로 한번 엄마를 보고 갔다는 말도 있어요. 이 과정이 말로 하기 쉬운데 굉장히 감동적이면서 그 힘든 그 여정이 그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혼자 그 설악산으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모진 길을 가면서 내가 9살 때 엄마는 어떤 생각으로 나를 데리고 경산에서 광주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 싶어요. 이련 스님이 그 상당히 그 엄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인각사로 나중에 들어오게 된 것도 아마 엄마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엄마를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건데, 그 모진 길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학문을 배우고 체득하고 생에 대한 하나의 눈을 뜨고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련의 삶은 길 위의 인생이다. 처음부터 길이 아주 그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각사까지 오기까지 여러 어떤 그 길을 통해서 장소를 갖다가 전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의 어떤 것을 쭉 끄면은 아주 고달프지만은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하나의 길 같은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 그 산도 그렇지만은 이 삼국유사라는 어떤 그 역사적인 하나의 인식도 그가 밟고 간 길 따라서 전개가 되고, 또 자기가 가는 길마다 많은 그 이야기들이 널려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수합하고, 그래서 그것을 엮어낸 것이 삼국유사다. 그래서 삼국유사가 특히 현장성이 강합니다. 이 취재를 해보면은 굉장히 그 삼국유사의 어떤 글들이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 현장을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길의 어떤 그 인식, 길에 대한 하나의 인식을 통해서 자기가 아주 뼈저리 있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이련에게 있어서 길의 문화이고 동시에 길의 문화다. 이것을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현장이라는 것은 거의 이련이 밟고 간 길 따라 설화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14살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22살에 서울에 그 과거시험에 나갑니다. 스님들이 치는 과거시험입니다. 그 과거시험에서 상상과에 합격합니다. 상상과는 가장 높은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 수준에서 하중상, 상중하, 상하 이렇게 해서 9단계가 있는데 상상과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예요. 거기서 합격을 하죠. 그래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를 거쳤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만행에 나서서 돌아가는 곳이 비설산입니다. 대구 비설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비설산에 있는 보당암에 머물렀다 하는데 이 보당암이 어딘지는 확실히 지금 몰라. 어떤 학자들은 그 대견사가 있는 그 부근이 보당암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비설산에 들어와서 그때는 포산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포산이라고 해요. 비설산에 들어와서 몽고의 침입에 대한 그 피난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하면서 참선에 몰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참선에 몰두해서 그 스님들이 하는 소리로 한 소식을 합니다. 그 깨달음을 하나 얻는 것이죠.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그 비문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세가 넘어서 40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설산에 있다가 그 40세가 넘어서 잠깐 그 남해로 가지요. 남해
그 재력 있는 정한이라는 사람이 정림사 절의 주지로 부탁을 해가지고 그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팔만대장경 판각에도 상당히 관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세가 넘어서 강화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피난지였죠. 왕궁의 피난지였죠. 왕들이 그 강화도 것들 앉아 있었으니까 그 강화도에 가서 임금을 뵙고 그야말로 보조국사 진울의 법통을 이으면서 국사 대우를 받습니다. 이제 굉장한 어떤 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경주 가까운 그 포항 부근에 오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오사를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있다가 다시 빚을 산 인흥사, 그 문시장, 그 남평 문시 그 세거지 있죠. 그게 원래 절터입니다. 그 지금 탑도 남아있고 그런데 그게 인흥사였거든요. 그 인흥사 그 주지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법문을 갖다가 아주 뭐 거의 구름처럼 모여드는 그 대중들을 향해서 법문을 펼치는 그런 어떤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나중에 그 운문사에도 잠깐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개경에 그 대궐로 나와가지고 또 법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돌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경산으로 아마 갔지 싶어요. 경산으로 갔는데 왕명에 의해 가지고 경산 바로 가까운 군이 인각사에 주석을 하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평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삼국유사를 보면은 비설산의 전설이라든가 설화가 채록이 되어 있고 이 동시에 대구 지역의 어떤 그 설화, 특히 그 동화사라든가 이런 쪽의 설화가 그게 채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록이 되어 있고 가령 뭐 오사에 가면은 오사의 어떤 그 설화들이 채록이 되고 또는 경주 가까운 경주 쪽의 어떤 얘기들이 계속 채록이 됩니다. 그 이제 취재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는 곳마다 차곡차곡 이렇게 취재를 해서 모아놓은 것이죠. 모아가지고 그 운문사까지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그 집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인각사에서 대미를 찍는 것이죠. 그 완성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련은 그 삼국유사를 쓸 때 단순히 상상으로 쓴 것이 아니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했다는 거. 그리고 그 현장은 자기가 발로서 그 중요한 하였던 그 설화라든가 얘기가 있으면은 직접 가서 발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걸 갖다가 썼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령 뭐 만어사라고 아세요? 그게 의산불영이라는, 삼국유사에 보면 의산불영이라는 조가 있습니다. 고기어점에 산자, 그 다음에 부처 그림자, 의산불영이라는 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 기록을 보게 되죠. 고기라든가 옛날 기록에 보면은 만어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만어사 얘기인데 마침 그 지역의 그 고승인 보림이라는 사람이 그 만어사의 어떤 그 신기한 어떤 이야기를 그 보고서 형식으로 써서 중앙조정에다가 올라오는 공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하고는 하고는 실제로 직접 그 내려갑니다. 개성에서 서울에서 밀양 삼낭진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귀절이 이 의산불영조에 보면 나옵니다. 말하자면 어떤 현장을 단순히 자료만 이용해서 그걸 적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본 거죠. 그 봐야지 직선 풀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구나. 그 만어사에 가면은 바위들이 굉장히 많죠. 그 바위들이 많고 바위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치면은 이 종소리가 나기도 하고 목탑 소리가 나기도 하고 쟁쟁쟁하고 이렇게 소리를 아주 신기한 어떤 그런 곳이고 그 옛날에 그 용왕의 아들이 그 고기들을 수많은 고기들을 데리고
그 산에 왔다가 안개가 짙어가 못 가가지고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돌이 됐다는 설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안개가 자욱하고 이런 날그 만어사에 가보면요, 그 돌들이, 그 엄청난 돌들이 전부 고기처럼 보여요. 어떤 건 고래 같기도 하고, 어떤 건 문어 같기도 하고, 고등어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신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만어사 쪽에 보면은 직접 어떤 그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의 설화 현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일련의 자치와 겹쳐서 그 현장을 보고 기술한, 기자로 보면은 굉장히 그 취재를 잘하는 어떤 그런 기자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은요, 지금 현장이 거의 사라지던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처용바위 가보신 적 있습니다. 울산 처용바위에 가보면은요, 그 과거 80년에 제가 갔을 때는 그 바다가 아주 널찍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바닷가에 그 조그마한 그 바위섬이 하나 이렇게 있었고, 그 바위섬에 당집 비슷하게 그 제사 지내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섬이 보이는 바닷가에 그 세죽당이라는 어떤 그 성황당 건물이 있었어요. 아주 참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물이 맑아가지고 미역이 많이 나서 그 인근 사람들은 그 미역을 건져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를 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80년 지나서 90년에 제가 다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울산 온산공단이라든가 그 공단들이 거기 밀집을 하면서 물이 완전히 그냥 썩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해안을 갖다가 매립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결국은 막 항의를 하죠. 도저히 못 살겠다. 공기도 탁하고, 이래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동네 전체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동네가 없습니다. 없고, 겨우 하도 이제 여론이 들끓으니까 처용바위는 지금 남아있어요. 처용바위는 남아있는데 아주 각박하게 남아있죠. 주변에 공단들이 콱콱콱 들어찬 가운데서 겨우 한기팅에 그 처용바위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김해에 가면은 그 수로왕하고 허왕옥 간의 어떤 그 만남의 장소들이 기록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그 대부분이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김해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안이 끊임없이 매립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 강가의 어떤 그 낙동강 하구인데 그 델타 지역이 완전히 그냥 들판으로 변하고 공장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매몰이 되어 가지고 그 현장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허왕옥이라는 그 인도 아유타국 공주인데, 그 허왕옥이가 배를 타고 그 김해까지 와가지고 그 배를 태워서 내렸던 곳, 내리고 나서 그 김수로왕이 그 허왕옥이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그 천막을 치고 그 행제소를 만들어가지고 기다렸던 곳. 그러면 허왕옥이가 다시 오자마자 바로 오진 않고 어느 산 등성이에 올라가서 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산신한테 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수로를 만나는 그 현장들,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공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바람 이런 것들로 역시 삼국유사 현장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가면 고선사지가 있습니다. 고선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덕동댐, 덕동호 알죠? 그죠? 덕동호로 해가지고 동해를 나가는 건데, 그 가기 전에 그 덕동호가 있습니다. 그 덕동호 밑에 그 저리터가 있었는데 그게 댐을 해가지고 완전히 수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좋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은 지금 경주 박물관 마당에 서 있습니다. 아마 경주 박물관 경주 통틀어서 가장 거대한 탑 중에 하나예요. 그 탑이 경주 가시면은 마당에 이렇게 동남쪽이 남쪽에 보면 아주 큰 탑이 아마 서가 있는데 그게 떡동댐에서 옮겨온 거예요. 이 떡동댐 현장은 원효하고 그다음 그 사복이라고 뱀복이라고 그래요. 뱀사자.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다리를 못 써가지고 뱀처럼 기어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그 원효의 어떤 그 설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 현장들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고, 그 다음에 그 원효와 뱀복의 설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아련하게 그냥 기억으로만 이렇게 전해받을 어떤, 원래 그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러거든요. 계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 토암산의 어떤 그 자락들이 그쪽으로 뻗어 있어가지고 물도 좋고 아주 좋았는데 그게 지금 사라져. 그 다음에 그 신원사지라는 데가 신원사. 그 두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두드리 귀신을 두드리라고 해요. 두드리. 동국여지성경 같은 데 보면 두드리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귀신들이 서식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경주에. 그게 어딘가 하면 경주 IC에서 그 경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형산강 그 다리를 딱 건너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면은 그 좌우 일대가 전부 다 귀신들입니다. 옛날에. 거기가 왕가숲이라고 해서 왕가 소유의 숲이 있었는데 그게 오름을 서쪽 일대하고 그 다음에 포석정까지 그 일대가 전부 그 소나무 숲으로 꽉 들어차 있었다고. 신라 때. 그래서 낮에도 거기에는 컴컴하고 엄선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거기는 귀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 보면 비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귀신 이야기. 그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왕하고 귀신이 사통을 해서 낳은 반인 반시 반귀의 어떤 존재죠. 반은 인간이고 반은 귀신의 존재인데 그런 어떤 비형이 매일 와서 놀던 곳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지금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왕가숲의 어떤 그 잔존이 어디에 조금 남아있는가 하면은 삼릉 가면은 삼릉에 그 숲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그 정도로 지금 남아있죠. 나머지는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 신원사는 그 다리 딱 건너면은 왼쪽에 그 수원지가 있습니다. 경주에 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그 수원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탑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건물 그 여러 가지 그 건물을 이루었던 그 석재들이 그 쌓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적부예요. 현장에 늘 문을 닫아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미리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양해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요즘은 보니까 그게 뭐 약간 안내판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거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로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그 신원사지 일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도림사. 이게 경문왕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가는 거 읽어보셨죠? 그게 보면은, 복두장이, 머리 다듬는 복두장이가 임금님 귀가 아주 길쭉하게 당나귀 귀처럼 긴 거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이거 발설하면은 죽는다 하는 식으로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쏙은 타고 그래서 나중에 대숲에 가서 혼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소리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후에 바람이 불면은 그 대숲이 설렁설렁 하면서
임금님은 당나귀. 히랍의 그 마이다스 신입니까? 비슷한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임금님은 당나귀라는 그 비슷한 얘기, 현장이, 제가 그 한때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 현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현장이 어딘가 하면 지금 분황사에서 보문호 그 사이에 들판이 아주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분황사와 보문호 그 사이에 아마 이 도림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 설이 나오고, 그 부근에서 도림이라는 어떤 기와 쪼가리가 그 명문이 되어 있는 기와 쪼가리를 누가 발견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하여튼 그쪽에 돌아다녀 보면은 농가에 석재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바로 도림사가 아닌가. 그 다음에 청도 운문사에 운문사절이 옛날에 가설갑사라고 했습니다. 오갑사라 해가지고 그 오갑사의 어떤 그 지역들이 남아 있었는데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 갑사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운문사, 작갑사가 있는데 운문사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운문사 산 하나 넘으면은 조그마한 그 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거의 사라져버리는. 그 다음에 신라의 궁성들도 지금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반월성은 지금 그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반월성이 아니고 만월 꽉 찬 만월성이 그 분황사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북천, 이걸 알천이라고 하는데 북천이 그 토암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문호를 거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죠. 이 토암산이 보면은 골짜기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 물이 그냥 그 북천에 그냥 한꺼번에 확 모여가지고 바로 범람을 했는가 봐요. 아주 범람을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범람 때문에 왕이 바뀌는 수도 있었죠. 그 삼국유사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북천 범람 때문에 왕이 돌아갔는데 그 다음 계승자가 북천이 이렇게 범람을 해가지고 못 와가지고 어정거리고 있는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바꿔버려. 그래서 왕의 계승자는 바로 붙들려가지고 강원도로 유배되어 버리는 그런 현장이 있는데, 이게 북천의 어떤 그 범람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범람할 때마다 궁성을 갖다가 침범을 해가 물이 굉장히 애를 먹는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금 꽉 차가지고 이게 무슨 궁성터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되게 이런 어떤 그 현장들이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제가 확인이 되는 그런 현장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처용바위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처용무하고 관계되는 어떤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 자리가 옛날 개운포라고 그랬어요. 신라 때는. 그러니까 개운포, 그러니까 바다로 열린 출구라고 할 수 있죠. 그 신라가 바다로 나갈 때는 주로 울산 지역을 통해서 나갔고 거기서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개운포 자리죠. 그 다음에 토암산 쪽으로는 이 외적이라든가 이런 그 해적들이 침범할 때는 토암산을 넘어서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상당히 방비가 심했지만은 특히 이 개운포 지역은 굉장히 방어 시설이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경산 그 황성동이라고 울산에서 약간만 나가면은 황성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세중마을이라고 세중마을. 그 세중마을 그 앞바다가 처용과 관계되는 처용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섬은 아주 작아요. 바위섬인데 배를 이렇게 타고 그게 올라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그럴 때 아마 못 올라가게 할 거예요. 주민들이 그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닷가에는 늘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제실, 황죽당이라고 그러는데 제실이 있었고, 근데 그게 80년대 후반에 오면은
원산공단이라든가 뭐 현대공단이라든가 이런 공단들이 들어서면서 아주 처참하게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85년에는 그 뭐 전국시가 비를 건립하는 어떤 그 동호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처형바위 현장이라고 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가에. 그래서 그 당시 80년대 제가 갔을 때는 그 물이 해가지고 그 물 밑바닥까지 다 보였었어요. 그 미역 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미역 산지가 울산을 비롯해가지고 저 남쪽으로 쭉 가서 기장까지 가는 저 미역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채취를 해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 살림도 살고 아마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 헌광항 때 그 바다에 놀러 갔다가 근방에서 갑자기 안개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왕이 일관한테 묻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러니까 동해 용이 하는 짓이니까 뭔가 베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다 절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구름이 그치고 안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동해용이 그 임금이 그 절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 아들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 중에 한 아이가 처용이거든요. 한 아이를 왕은 서라벌로 데리고 오는데 이 서라벌 근데 설화에 중심되는 것이 처용이 서라벌에 와서 결혼을 하는데 처용 아내가 아주 미모가 아주 뛰어난던가 봐요. 그래서 그 역신들이 자주 처용 마누라한테 반해가지고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동침을 요구하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처용이 서라벌 시내에서 술 한잔하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그 역신하고 아내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온 노래가 처용가 서라번 밝은 달에 밤이 있었기 논이다가 한 유명한 그 노래가 있죠. 다 아시겠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 현장에서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 역시 멱살을 잡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역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당신의 그 초상이 붙어 있는 집에는 내가 얼씬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처용의 어떤 그 얼굴을 갖다가 가면 같은 그런 뭐 이상한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을 그려서 대문에 붙이면은 그 악기들이 그 집에 침범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막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처용설화는 굉장히 그 유명해서 여러 어떤 연극이라든가 뭐 문학 같은 데서도 수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용이 그 마누라하고 그 역신의 어떤 그 간음 현장을 보고도 춤을 추고 나오는 것은 패배인가 아니면 달관인가 생의 그 달관인가 패배인가 이런 어떤 논쟁들도 학자들 간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일부 그 학자들은 처용은 아라비아에서 온 외래인으로 아웃사이더의 어떤 로서 어떤 그 서라벌에서 그 존재가 나타내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라비아인일 것이다. 개운포 지역을 통해서 사실은 신라 때는 거의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중에는 그 왕실과 끈을 따서 벼슬도 하고
그렇기도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김해 같은데 그 이제 수로왕과 허황호가 결혼 외국 국제 결혼이라고 할 수 그런 국제 결혼도 신라에서는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주장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용왕이라는 하나의 용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라인의 그 사상이고 이 사상은 나중에 미륵 사상으로 연결되면서 뭔가 이렇게 변하는 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처형설화의 현장이 지금 가도 그 현장 바위는 남아 있기 때문에 비록 바다는 이렇게 짜부러져 가지고 겨우 이렇게 그 공단들 사이에 바다 그것을 보면 바다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한쪽에 구석에 겨우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을은 떠났지만 성지로 보호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미역을 채취하는 것이 이제 그리워가지고 가끔 와서 이렇게 보면서 절을 하고 정월 대보름 때는 그 제사도 지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그 온산공단이라든가 그 공단이 집결이 돼가 그 오염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폐수를 정화해 달라. 그때는 막 썩은 냄새가 났었거든요. 폐수를 정화해 달라고 투쟁을 시작을 했고 덕분에 이제 80년대 중반 그 무렵에 물은 약간 좀 맑아진 셈인데 그 주변의 풍광이 공단이 뿜어내는 그 연기에 그냥 쌓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주민들을 그 도저히 이제 냄새가 나서 못 사니까 어떻게 해달라 해가지고 주민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없는 상태로 지금 천둥바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울산시라든가 이쪽에서는 이 처용바위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환경 자체가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상당히 궁색한 어떤 그런 형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원사지 두드리들 여기가 그 삼국유사에 보면 비형랑 얘기가 나옵니다. 비형랑. 이 비형랑은 그 진지대왕이구나. 사련왕이라고. 그 진지대왕이 사실은 그 정사를 제대로 안 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음란했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 못 살겠다 해가지고 갈아치우자 해서 바꾼 임금이에요. 근데 이 바꾸기 전에 그 이야기인데 그 경주 그 서라벌 부근에 얼굴이 아주 예뻐서 이름이 도화랑이라고 해요. 도화 복숭아꽃 도화랑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그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왕궁으로 부르죠. 불러서 우리 사랑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지는 못한다. 남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내 몸을 열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은 너를 죽이겠다. 그래도 어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차라리 거리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남편이 없으면 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그러면 되지요. 남편이 없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곧 그 왕이 폐위가 됩니다. 왕이 이제 폐위가 돼가지고 그 왕이 죽죠. 죽게 되는데, 어떻게 그 도화랑의 남편도 그 후 3년이 지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서 한 열흘쯤 지나니까 밤중에 그 사령왕이 나타났어요. 귀신으로 나타나서 니 내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니 남편 없으면 내하고 사랑해도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왕과 도화랑이, 그 귀신인 왕과 그 도화랑이 사랑을 하게 됐죠. 그 사랑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을 놀다 갔는데 귀신이, 그러고 나서 바로 태기가 있었고, 그때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비형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형랑은 왕의 아들이니까 궁중에서 길렀죠. 궁중에서 기르는데 그 밤만 되면은 훌쩍 날아가지고, 오령을 갖다가 훌쩍 날아가지고 그 신원사 부근에 그 솔섭이 확 우거져 있는 그 부근에서 노는 거예요. 귀신들하고. 그래서 임금이 너 그 귀신들 중에 쓸만한 놈이 있으면 내한테 청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길다리라는 어떤 그 귀신을 하나 청거를 해가지고 벼슬을 주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 형산강에 건너 다니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드는데 다리 하나 놔줄 수 있냐,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그것을 귀신다리라고, 귀교라고 그랬는데, 80년에 제가 신원사 취재할 무렵에 그 형산강, 신원사에서 그 형산강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가보니까 나무로 다리를 세웠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는데, 그 후에 10년 후에 가보니까 그게 거의 없어졌더라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현세에서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세와도 통했고, 과거와도 통했고, 이런 양상들을 이 설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신과 사통해서 애를 낳기도 하고, 귀신을 데려다가 정사를 맡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로 삼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이 인간계하고 그 다음에 그 영계, 귀신계가 뭔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소통되는 그런 양상들을 이 설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정신의 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남편이 없으면은, 죽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 정조관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 때의 어떤 그 정조관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알려져 있기로는 신라 때는 형제 남매 간에도 결혼을 하고 삼촌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랬으니까 물론 달랐겠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IC,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주 IC에서 나와서 그 형산강 다리를 딱 건너면은 그 일대가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늘지고 무섭고 하는 그 숲이 꽉 우거져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기를 꺼리던 곳이었고, 거기가 이제 남산의 북쪽편입니다. 서쪽편입니다. 서남산 일대죠. 그죠? 서남산 일대인데, 그 들을 두두리들이라고 해요. 두두리는 동국여지성남에서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그 두두리들이라고 해요. 신라 때는 그 두두리들. 그러니까 두두리들이 어떤 가끔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뭔가 장난을 하기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신원사라든가 이런 숲가에 있었던 두두리를 위모하기 위한 절들이 있었다고 해요.
영묘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영묘사 같은 데도 귀신들을 위한 제사를 자주 지냈고 귀신들을 위한 제를 자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도 지내고 했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죠. 그게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지역이 황천이라고 그랬어요. 그 토암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강이 남천입니다. 토암산에서 이렇게 흘러서 반월성을 갖다 끼고 이렇게 들어오는 강이 있어요. 그게 남천이고, 그 다음에 근천 쪽에서 이렇게 흘러들은 그 근천이 있습니다. 그 근천이 역시 그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형산강 그 상류를 기린내라고 그러는데, 그 형산강 상류에 흐르는 어떤 물이 다시 그 거의 대부분 그 신원사 있는 그 부근에서 합수가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면은 그 일대가 굉장히 그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황천이라고, 삼국유사에는 황천이라는 어떤 그 기록이 나옵니다. 황천가에서 놀았다. 그래서 황천이라는 것은 홍수가 되면은 그 일대가 굉장히 그 홍수가 져가지고 어지럽고 그래서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황천 귀신들이나 다니는 그런 어떤 곳이다. 그곳을 기억할 수 있는 분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 현장을 가본 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원하는 사람들 데리고 제가 한 몇 번 갔긴 갔습니다만 미리 이제 거기 그 수원지, 탑동 수원지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문만 조금 열어주십시오.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안내판도 확실하게 길가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거의 잊혀진 장소가 되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선산에 가면 도리사라는 절이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도리사. 그 도리사가 이제 냉산 그 한 8분흥선쯤에 도리사가 있는데 그 냉산 너머에 그 모래정이라고 도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계. 거기가 신라와 그 고구려의 국경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신라에 잠입하기 위해서는 그 일대에서 아마 그 산에서 그 신라에 잠입을 하고 그랬는데, 그 신라의 불교가 전파되는 루트가 바로 그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모래라는 어떤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모래가 굉장히 그 소도 뭐 한 1000마리 키우고 뭐 양도 1000마리 키울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마 불교 그 스님들에게는 굉장히 그 고마운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가 있고, 밤중에 과거에는 그 이상하게 머리 깎고 이래가지고 누런 옷 입고 아니면 붉은 옷 입고 이렇게 오는 스님들 보면은 그 신라에서는 거의 잡아 죽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거의 숨어서 포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이 모래입니다. 그 모래의 그 집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현장이 약간 남아있는데, 그 옛날 모래가 있었던 그 집안에 있었던 샘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 모래샘이라는 건데, 그 샘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보면 그 정자로 이렇게 이제 그 화강암 판석을 만들어가지고 정자로 얽어 짜가지고 80년대까지만 그 물을 동네에서 먹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80년 갔을 때는 먹었는데, 지금은 동네마다 이제 수도가 들어오니까 그 물은 거의 먹지는 못하고 허드렛물로 이제 빨래나 하고 뭐 허드렛물로 지금 쓴다고 그러는데, 그나마도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보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그 불교가 전파되는 게 신라 그 삼국시대 그 아주 그 초기에 고구려에는 벌써 들어왔고,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로 들어올 때는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도라는 스님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포교를 하고 나서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야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뭐 다른 데는
다른 백제라든가 고구려에서는 스님이 들어오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는데 신라는 그 환영을 인정하기까지 한 100년 걸렸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신라는 그 당시에 육부장이 화백회의라고 해서 육부장이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각 부족마다 그 종교가 달랐어요. 뭐 말토템이니 뭐 닭토템이니 뭐니 곰토템이니 해가 그런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하나 어떤 그 체계를 고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무슨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굉장히 의견이 갈렸다고 그래요. 하나로 통일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진흥왕 그 이전에 법흥왕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랬다가는 신라가 뭔가 이렇게 통일이 안 되고 나중에는 쪼가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신라를 통일시키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 정신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를 국교화함으로써 6개로 쪼개져 있는 육부장들의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이제 2차돈 선교가 벌어지는데 그 2차돈 선교가 불교를 공인하기 위한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그 무슨 퍼포먼스 같은 그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2차돈과 이 짜고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은 너는 굉장히 유명하게 되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그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고 그러면은 정신을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그 삼국을 통일하는 하나의 초석을 이룰 수도 있다. 그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모아야 되는데 분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 그래서 2차돈이 죽고 나서 칼로 목을 치니까 그 목에서 흰 피가 공중에 솟구쳐서 그 백률산이던 그 금강산이라고 해요. 그 경주 옆에 그 금강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목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기적에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랬고 그 놀라움을 결국은 하나로 집약시키고 그 이용을 해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죠. 이것은 운명처럼 우리한테 온 기회다. 그러니까 불교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어떤 그 시나리오가 이 2차돈과 임금 사이에 맺혀졌고 그것을 통해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공인됨으로써 신라의 정신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졌고 그 모아진 정신으로 인해서 삼국을 통일하는 하나의 그 계기를 이루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 이쪽에 가면은 그런 어떤 그 모래 도계라는 게 도를 연다 하는 뜻인데 이게 그 아도가 불교를 가져와서 초전법륜이라고 그러죠. 그 처음으로 신라의 불교를 퍼뜨린 그런 곳이다 해서 도계라고 그래요. 도계. 그래서 도계를 거점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 도리사 절도 세우게 되고 이 도리사 절은 원래 있던 데는 그 지금 위에 있는 거기 아닙니다. 산 밑에 있었습니다. 산 밑에 가보면은 도리사 그 절터가 있어요. 산 밑에 그 못이 있는데 그 목 부근에 가보면 그 넓은 터가 있는데 거기에 도리사가 있었는데 그 도리사가 전소가 되는 바람에 나중에 그 암자로 있는 그 암자로 도리사로 옮기면서 그게 지금 있는 그 도리사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도리사의 어떤 그 현장도 지금은 거의 그 풀덤불에 묻혀버린 상태고 모래가 있는 도계 지역의 어떤 그는 지금 아마 그 구미시에서 대대적으로 그 모래샘을 중심으로 한 그 초전 그 말하자면 불교를 처음으로 삼국 신라에 처음으로 전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기념관들이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들도 굉장히 잘 지어놔서 그 다음에 가설갑사지 청도 운문사 쪽인데요. 그게 가설갑사지가 어딘가 하면은 운문사를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운문사를 안 들어가고 그 언양 가는 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삼계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삼계리에서 다시 산속으로 한참 들어가면은
지금은 아마 거의 정비가 안 됐을 거예요. 풀던 불 속에 완전히 묻혀버린 그 아주 절터 특유의 어떤 그 약간 축대도 보이고 주변에 뭐 대나무가 약간 있고 이런 곳이 나타나요. 거기가 가설갑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가설갑사. 그 청도 사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그 옛날에 그 80년에 가설갑사트라는 그 나무 판을 갖다 거기 꼽아놨는데 지금은 이제 뭐 써가지고 없어졌고 거의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곳이 됐죠. 그 원광 스님이 주석을 했었는데 그 원광 스님이 세속오계 아시죠? 세속오계를 화랑들한테 전수를 해서 말하자면 신라의 어떤 그 불교가 호국불교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하죠. 그래서 그 원광 스님이 있었던 곳이 가설갑사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오갑사가 있었다고요. 오갑사. 그 우문면 일대에 뭔가 하면은 중간에 대작갑사 이게 운문사입니다. 대작갑사가 있고 동쪽에는 가설갑사가 있었습니다. 가설갑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설갑사. 그 다음에 남쪽에 천문갑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소작갑사가 있었어요. 그 운문사가 대작갑사거든요. 서쪽에 소작갑사. 그 즉 일종의 대비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있습니다. 운문사 가기 전에 그 옆으로 계곡으로 들어가면 큰 못이 하나 있고 모두에 지금 대비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웅전 건물이 아주 보물로 지정돼가지고 아주 그 볼만한데 그 대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소보갑사가 있었는데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운문사하고 그 소작갑사가 두 개가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운문사 가시면은 그 중간쯤에 보면은 자갑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갑전. 이 자갑전이라는 것이 바로 작갑사의 흔적입니다. 그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왜 갑자기 절이 그쪽에 번성을 하다가 삼국 통일이 되면 이 절들이 작갑사들이 자취를 감춰버려요. 왜 이랬을까 하고 학자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나온 얘기들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군사를 조련하고 무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걸 대놓고 하면은 백제라든가 고구려로 그게 정보가 새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문사 계곡을 그것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쪽은 신라하고도 가깝지만 울산도 가깝고 그래서 말하자면 정비 군사적인 하나의 어떤 요충지들하고 굉장히 가깝고 연락도 잘 됩니다. 그러면서 산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밖에서 보면 저 골짜기에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아주 은밀한 곳이에요. 거기에 군사 조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갖추고 그 일대에는 지금도 그 대장간이라든가 이런 흔적들이 지금 나옵니다. 대장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군사 조련을 아주 하죠. 아주 비밀리에 해가지고 결국은 그 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백제와 고구려를 갖다가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국 통일하고 나니까 사실은 그 군사 시설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폐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갑사가 거의 사라져버렸고 지금 운문사 대작갑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 대비사 그 소작갑사 대비사 같은 절이 남아있는 거는 후대에 그걸 전태에다가 누군가가 절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운문사 일대가 바로 그 원광법사의 어떤 그 정신이 흐르는 곳이고 동시에 삼국 통일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공간으로 활용됐던 아주 은밀한 공간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신라로서는
아주 모험을 한 어떤 그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거의 현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견훤 아시죠? 견훤. 후백제 왕으로서 백제의 어떤 그 새로운 부흥을 외치면서 나왔던 그 당시로서는 아주 굉장한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 아주 여러 군데가 지금 얘기가 되는데, 상주에 가면 가은현, 지금은 문경입니다. 가은현 그 사람이다 하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광주 지방의 토호의 아들이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견훤의 설화, 견훤을 영웅시한 설화를 야래자 설화라고. 야래자, 밤에 온다, 밤중에 살못이 오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 양반 집인데 완연한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처녀가 잠을 자고 있으면은 별당에서 한밤중에 꼭 정체를 알 수 없는 총각이 무슨 처녀방에 들어와서 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그 바람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추궁을 하니까 처녀가 이상하게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밤마다 와서 자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래, 그러면은 씨라고 바늘을 주면서 다음에 올 때는 그 사람 갈 때 옷깃에다가 그 씨를 꽤 바늘을 이렇게 꼽아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처녀가 그렇게 했죠. 그 와서 갈 때 옷에다가 그걸 꼽아 놨는데, 그래가지고 나가 보니까 집 밖에 큰 지렁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지렁이 허리에 바늘이 꽂혀 있더래요. 씨라고 바늘이. 그래서 처녀의 그 잉태는 그 지렁이의 짓이, 밤중에 이렇게 총각이 은밀하게 찾아와서 자고 간다 해서 야래자 설라. 근데 이 야래자 설라가 당시에는 그 굉장히 견훤에 대한 어떤 그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뭐 야래자에 대한 얘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령 뭐 광주에 가면 태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처녀가 있었는데 밤마다 누군가 와서 자고 갔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견훤이, 그렇게 해서 견훤이 태어났다, 이런 설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주에도 물왕이라는 것은 용왕을 이야기하는 게 물어용왕이니까, 그러니까 물왕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견훤이 태어난 것이다. 그 지렁이라든가 이 용왕이 바로 물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충북 뭐 영동이라든가 또는 뭐 충남, 또 강원도 행성, 또는 뭐 경남 동래, 한북 성진, 이런 쪽에도 이 야래자 설화가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견훤과 관계되는 그런 설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화의 현장이 상주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문경시 가은면 그 갈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굴이 있어요. 그 금학굴이라고 그러는데, 땅으로 푹 꺼진 굴이 있습니다. 동네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는 내가에 보면은 굴이 있는데, 그 굴에 그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줄을 잡고 그 들어가면은 굉장히 멀대요. 그 굴 속에 이래 있으면은 물이 막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 장정 매치가 그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지금 현장이 남아있는 것이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현장 얘기가 결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가운데 있는 갈전 1위에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소위 이런 설화를, 결혼의 어떤 그 설화를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은 견훤은
신라에 쳐들어와서 그 포석정을 덮쳐서 포석정에서 그 연연을 하는 신라 그 왕들하고 이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완전히 도륙을 했죠. 왕을 죽이고 그 왕비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급탈을 하고 하여튼 그런 짓을 했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용맹한 이름을 떨쳤는데 나중에 선산 그쪽에 가면은 그 낙동강가에서 그 왕건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대전투가 일어난다.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패하고 나중에는 죽게 됐을 때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상당히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갖다가 유폐시키고 자기가 임금이 되는. 그래서 왕은 그 유폐된 왕은 나중에 탈주를 해서 고려 왕건한테 네 신세 좀 쥐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런 어떤 자중질환을 통해서 기본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경시 가을면 갈전이리에 가면 그 봉암사 들어가는 거예요. 봉암사 쪽으로 가지 말고 봉암사에서 약간 그 바로 이렇게 조금만 가면은 그게 이 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풍의 비슬산은 뭐 자주 가셨죠. 거기는 지금 그 위에 가면은 대견사라는 절도 있고 진달래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같이 싶은데 2014년에 대견사가 복원이 됩니다. 그게 아마 달성군하고 그 다음에 동아사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달성군은 그 부지를 제공하고 동아사는 그 돈을 대가지고 그걸 이제 대견사를 갖다가 복원했죠. 복원해서 2014년에 기산대제라고 이제 축성식 비슷한 그 행사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 신라 때는 이 산이 포산입니다. 지금 그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제 소제사에서 관기봉 남쪽으로 해가지고 그 대견사로 오르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돌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돌들이 돼가지고 아마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있는데 아마 소제사에서 아마 1시간 정도 올라가면은 이 대견사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셔틀버스가 있어가지고 뭐 거의 금방 올라갑니다. 그 관기봉으로 해가지고 그 대견사까지 길이 나가 있어요. 대견사까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8, 9세기쯤 되면은 이 비설산 안에 절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절이 이제 유가사라든가 뭐 이런 절들인데 용련사도 있죠. 그 용련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어가지고 정별보궁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용련사라든가 유가사 이런 절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면에서 옛날에는 비설산 일대가 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절 전체가 그야말로 독경하고 형편을 어떤 그걸로 가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설산에는 그 산신이 주제를 하는 정성천왕이라는 산신이 정성천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성대왕이라고도 하고 이 산신이 주제를 하는데 이 산신이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도 부처님한테 절도 물론 하지만은 산신각에 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영험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비설산이 그 신령한 기운이 아주 서려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앞으로 1000명의 성인이 난답니다. 대도인들이 1000명 정도 나는데 지금 한 20명 났어요. 그러니까 자주 비설산 가셔서 기도하면 대도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만 여기에 옛날에 관기와 도성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던가 봐요.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포산 이성이라는 그 조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관기와 도성이 한 사람은 지금 도성암 유가사 바로 위에 보면 그 암자가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에 앉아있는 도성암에 살았고 그 다음에 관기는 그 관기봉이라고 했어요. 대견사에서 보면은 산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 대견사가
이렇게 보면은 멀리 도성한 바위가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비설산을 넘어가는 그 비설산은 보면 다른 산과 달라가지고 그 위에가 굉장히 평평하죠. 평평해서 봄 되면은 진달래가 아주 군락을 이루는 아주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 거기에 관기와 도성이 서로 왕래가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관기가 그 도성이 보고 싶으면 저절로 바람이 도성이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불어와서 나무들이 전부 다 관기 쪽으로 이렇게 넘는데요. 그리고 도성이 관기를 보고 싶으면 또 바람은 또 반대로 북쪽으로 불면서 나무들이 또 이렇게. 그 나무들을 보면서 아, 관기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곳. 그렇게 해서 서로 오고 갔다고 그래요. 밤에도 가고 뭐 낮에도 가고. 그렇게 가는데 그리움의 그 길이 지금도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견사는 그 성인이 가던 그 능선길, 그 능선길을 뭔가 이렇게 지금도 뭔가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끼리 약속을 해서 그 능선길을 같이 가거나 아니면 한쪽에 저쪽에서 오고 한 사람은 이쪽 대견사에서 와서 중간에서 만나거나 아마 그런 것을 군 차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면 상당히 좋은 것이지 않겠는가. 제가 그 현장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현장들은 아마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참 모를 겁니다. 가능하면 그 현장을 아는 분의 안내를 받아. 그래서 그 경주에 그걸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대부분 보면 뭐 불국사 가고 아니면 뭐 황룡사지 이런 데나 가고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거나 아니면 황리단길에서 차나 마시고 이러다가 돌아오는데 가령 남산만 해도 군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아야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삼국묘사를 공부하는 기회를 만났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에 이런 어떤 그 호젓하지만은 의미 있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또 찾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